북한에서 나는 부자였다. 냉장고가 있었고 TV가 2대나 있었으며 한 달에 2번은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했고 나 역시 내가 잘 산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데는 국경을 넘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이것은 북한의 부가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깨달은 한 남자의 이야기다. 나는 28배 나이에 이미 평양에서 괜찮은 위치에 있었다. 당 간부의 아들로 태어나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무역회사에 배치된 것은 행운이었으며 그 행운 덕분에 나는 보통 사람들이 꿈도 꾸지 못하는 것들을 가질 수 있었다. 아파트에는 중국산 냉장고가 한 대 있었고 TV는 2대나 있었는데 하나는 조선중앙TV를 보는 용도였고 다른 하나는 가끔 몰래 들여오는 중국 드라마를 보기 위한 것이었다. 내 손목에는 중국에서 들여온 시계가 차 있었고 옷장에는 양복 3벌이 걸려 있었으며 집안에는 항상 쌀이 50kg 이상 보관되어 있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나면 아내가 준비한 밥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쌀밥에 김치 2가지 그리고 운이 좋은 날에는 계란 하나가 더해졌다. 이 정도면 평양에서도 상위 10%에 속하는 식사였고 나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거리를 걸으며 출근하는 동안 마주치는 사람들의 얼굴은 대부분 수척했고 눈빛은 어딘가 공허했지만 나는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했다. 내게는 안정된 직장이 있었고 매달 받는 월급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 간부였던 아버지의 연줄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회사에서의 업무는 주로 중국과의 무역 관련 서류를 처리하는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상부의 지시를 받아 형식적인 문서만 만들어내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매달 3달러 정도의 월급을 받았고 여기에 각종 뇌물과 웃돈을 합치면 한 달에 30달러에서 50달러 정도의 수입이 생겼다. 북한에서 이 정도 수입이면 중상층이었고 실제로 우리 가족은 한 달에 2번 정도는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었으며 명절에는 중국산 과자나 사탕도 구입할 수 있었다. 동료들은 종종 내게 부러움 섞인 시선을 보냈고 나는 그 시선이 나쁘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면 회사 식당에서 제공하는 옥수수밥과 된장국을 먹었는데 이것조차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사치였다. 식당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거리는 언제나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선전 포스터들이 건물마다 붙어 있었으며 확성기에서는 끊임없이 혁명가요가 흘러나왔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장마당에 들러 배추와 물을 사고 운이 좋으면 중국에서 밀수입된 라면 한 봉지를 구입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저녁 6시쯤 집에 도착하면 아내는 이미 저녁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우리는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하루 일과를 나눴다. 아내는 타가소에서 일했는데 월급은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그래도 직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특권이었다. 밤 8시가 되면 TV를 켜고 조선중앙TV 뉴스를 시청하는 것이 의무였으며 그 이후에는 가끔 몰래 중국 드라마를 보거나 라디오를 통해 외부 소식을 엿들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고 적발되면 정치 범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세계에 대한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고 그 호기심이 결국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다. 변화는 그해 여름부터 시작되었다. 회사에 새로 배치된 김 과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중국 출장을 자주 다녀온 사람이었고 때때로 조심스럽게 외부 세계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그의 이야기는 항상 간접적이었고 은유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다. 중국에는 쌀밥을 매일 먹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고기는 원하면 언제든 살 수 있으며 일반 가정에도 냉장고와 TV는 기본이고 심지어 자동차까지 소유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과장된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김 과장의 말들을 되새겼고 내가 가진 것들이 정말 부유함의 증거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냉장고 한 대, TV 2대, 한 달에 2번 먹는 돼지고기, 이것들이 과연 진짜 풍요로움일까? 아내는 내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지만 나는 점점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지만 그마저도 불안한 꿈으로 가득했고 꿈속에서 나는 끝없이 펼쳐진 시장을 헤매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내가 평생 본 적 없는 음식과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 이후로 나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출근길에 마주치는 사람들의 얼굴이 더 자세히 보이기 시작했고 그들의 수척함과 지친 표정이 새롭게 느껴졌다. 회사 식당에서 나오는 옥수수밥이 갑자기 거칠게 느껴졌고 동료들이 그마저도 감사하게 먹는 모습이 마음 한편을 아프게 했다. 점심시간에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많아졌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도 무거워졌다. 내가 가진 것들이 특권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존 수단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만약 다른 곳에서 살 수 있다면 어떨 것 같냐고. 아내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고 그런 위험한 생각은 하지 말라고 했다. 우리에게는 이미 충분한 것이 있고 이 이상 바라는 것은 욕심이며 무엇보다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체제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정치 범수 용소로 끌려갈 수 있었고 온 가족이 3대에 걸쳐 처벌받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었다. 하지만 일단 시작된 의무는 멈출 수 없었고 나는 점점 더 깊은 고민 속으로 빠져들었다. 밤마다 몰래 라디오를 켜고 외부 방송을 듣기 시작했다. 한국 방송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얼마나 열악한지 설명했고 자유세계의 풍요로움을 이야기했으며 탈북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했다. 처음에는 모두 거짓 선전이라고 생각했지만 김 과장의 이야기와 겹쳐지면서 점점 현실감을 갖기 시작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한국 가요는 내가 듣던 혁명 가요와는 완전히 달랐고 그 자유롭고 밝은 멜로디는 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새벽 3시까지 라디오를 듣다가 아내가 깰까 봐 서둘러 끄고 잠을 청하는 날들이 이어졌고 그렇게 여름이 지나가고 있었다. 가을이 되자 상황은 급변했다. 회사에서 갑자기 숙청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중국과의 불법 거래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김 과장도 그중 한 명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 출근했더니 그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아무도 그에 대해 입에 담지 않았다. 사무실의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모두가 서로를 의심하는 눈초리로 바라봤으며 점심시간에도 사람들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다음 차례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떨었고 밤마다 보이부 요원들이 집문을 두드리는 악몽을 꾸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다. 당에서 우리 가족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었고 누군가 아버지가 과거 중국과의 거래에서 뇌물을 받았다고 밀고 했다는 내용이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평생 당을 위해 충성했던 그가 이제는 체제의 칼날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내게 조심하라고 했고 가능하면 당분간 눈에 띄지 않게 지내라고 조언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고 내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으며 등줄기로 차가운 땀이 흘러내렸다. 그날 밤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눴다. 처음으로 탈북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꺼냈고 아내는 예상대로 격렬하게 반대했다.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하냐는 것이었고 실패하면 온 가족이 정치 범수용소로 끌려간다는 것이었으며 국경을 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말은 모두 옳았고 나도 그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어차피 숙청당할 것이고 그렇다면 차라리 자유를 찾아 떠나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우리는 새벽 4시까지 이야기를 나눴고 결국 아내는 내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눈물 속에는 작은 희망도 섞여 있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조심스럽게 탈북 준비를 시작했다. 먼저 장마당에서 브로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고 며칠간의 탐색 끝에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아냈다. 그는 국경 지역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사람이었고 수십 명의 탈북을 도왔다고 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질문은 예리했으며 내가 정말 각오가 되어 있는지 몇 번이고 확인했다. 비용은 1인당 3,000달러였고 나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지만 집에 있던 귀중품과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시계를 팔아서 절반 정도를 마련했고 나머지는 중국에 도착해서 갚기로 약속했다. 준비 기간 동안 나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려고 노력했다. 회사에 출근했고 업무를 처리했으며 동료들과 점심을 먹었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끊임없이 탈출 계획으로 가득했고 밤마다 지도를 들여다보며 국경까지의 경로를 외웠으며 중국에 도착하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브로커에게 받은 정보를 반복해서 암기했다. 아내는 조용히 짐을 꾸렸는데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고 결국 옷 몇 벌과 약간의 현금 그리고 가족 사진 한 장이 전부였다. 우리가 떠나면 남겨질 부모님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이미 결정은 내려졌고 돌이킬 수 없었다. 출발일은 11월 15일로 정해졌다.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다음날이 일요일이어서 월요일 아침까지는 우리의 부재가 눈에 띄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브로커는 저녁 8시에 평양 외곽의 한 창고에서 만나기로 했고 거기서 다른 탈북자들과 합류한 후 함께 국경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마지막 일주일은 지옥 같았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이 마지막 평범한 날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집중할 수 없었으며
밤에는 불안감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 출발 전날 밤 부모님 댁을 찾아갔다. 물론 탈북 계획은 말할 수 없었고 그저 평범한 저녁 식사 자리였지만 내 가슴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어머니가 준비한 저녁상에는 김치찌개와 생선구이가 있었고 아버지는 평소처럼 소주 한 잔을 따라 마셨으며 우리는 별다른 이야기 없이 조용히 식사를 했다. 하지만 나는 숟가락을 들 때마다 손이 떨렸고 밥을 삼킬 때마다 목이 메었으며 부모님의 얼굴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모든 순간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고 어머니의 주름진 손과 아버지의 팩발이 유독 선명하게 보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다. 평양의 밤거리는 어두웠고 가로등은 간헐적으로만 켜져 있었으며 차가운 11월의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아내는 내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우리는 말없이 걸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집에 도착해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28년의 인생을 되돌아봤다. 이 땅에서 태어나 자랐고 학교를 다녔으며 친구들을 사귀었고 아내를 만나 결혼했으며 나름대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허상이었고 진짜 자유와 풍요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려야 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마지막으로 집을 정리했다. 가져갈 수 없는 물건들을 바라보는 것이 고통스러웠는데 특히 어머니가 주신 이불과 아버지가 사준 책들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내는 부엌에서 마지막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우리는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쌀밥 한 그릇씩을 먹었다. 이 평범한 아침 식사가 북한에서의 마지막 식사가 될 것이었고 이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이었다. 밥을 다 먹고 나서도 한동안 식탁에 앉아 있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 시내를 바라봤으며 이 풍경을 영원히 기억하려고 눈에 담았다. 오후 7시가 되자 우리는 집을 나섰다. 작은 배낭 하나씩을 메고 평범한 부부처럼 걸었지만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흘렀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보였고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집들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으며 어디선가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 모든 일상이 곧 내게는 과거가 될 것이었다. 약속 장소인 창고로 가는 동안 검문소를 2번 통과해야 했는데 다행히 신분증 확인만으로 넘어갈 수 있었고 8시 정각에 창고 앞에 도착했다. 어둠 속에서 브로커의 실루엣이 보였고 그 옆에는 4명의 사람들이 더 서 있었다. 우리의 새로운 동행자들이었고 이들과 함께 목숨을 건 여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창고 안은 어두웠고 차가웠으며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브로커가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고 거기서 나는 처음으로 함께 갈 사람들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한 명은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함경북도 출신이라고 했고 다른 한 명은 30대 여성으로 아이를 둘 데리고 있었으며 마지막 한 명은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다. 우리까지 합쳐서 총 6명이었고 여기에 브로커까지 7명이 함께 움직이게 되는 것이었다. 서로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고 출신 지역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으며 그저 눈빛으로 서로의 각오를 확인할 뿐이었다. 밤 9시에 트럭이 도착했다. 낡은 화물 트럭이었고 짐칸에는 거적대기와 농기구들이 실려 있었는데 브로커는 우리를 그 사이에 숨기기 시작했다. 공간은 비좁았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으며 모두가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아내는 내 옆에 바짝 붙어 앉았고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며 나는 그 손을 꼭 잡고 용기를 주려고 했지만 내 손도 떨리고 있었다. 트럭 엔진이 시동을 걸었고 우리는 평양을 벗어나 북쪽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창밖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오직 트럭의 진동과 엔진 소리만이 어둠 속을 채우고 있었다. 평양에서 국경까지는 약 200km 정도의 거리였지만 검문소를 피하고 샛길로 돌아가며 이동하다 보니 12시간 이상이 걸렸다. 도중에 3번의 검문소를 통과해야 했는데 매번 트럭이 멈출 때마다 우리는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꼼짝 않고 있어야 했다. 보이부 요원들의 목소리가 들렸고 트럭 짐칸을 두들기는 소리가 났으며 한 번은 짐칸 문을 열어 내부를 확인하는 순간도 있었다. 그때 나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고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는 내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으며 아내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다. 하지만 브로커가 미리 준비한 뇌물이 통했고 요원은 대충 확인만 하고 지나갔으며 트럭은 다시 출발할 수 있었다. 새벽 5시쯤 트럭이 멈췄다. 브로커가 짐칸 문을 열었고 우리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나왔다. 눈앞에는 산이 보였고 멀리서 강물 소리가 들렸으며 브로커는 저 산 너머가 중국이라고 말했다. 이제부터는 걸어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국경까지는 약 10km 정도 남았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각자 짐을 챙기고 브로커를 따라 산길로 접어들었다. 길은 험했고 어두웠으며 곳곳에 가시나무가 있어서 옷이 찢어지고 살갗이 긁혔지만 멈출 수 없었다. 30대 여성은 아이 둘을 데리고 있어서 속도가 느렸고 우리는 그녀를 도와가며 천천히 전진했다.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압록강이 보이는 지점에 도착했다. 강은 생각보다 넓지 않았지만 물살이 빠르게 흐르고 있었고 강 건너편에는 중국 땅이 펼쳐져 있었다. 내 평생 북한에서만 살았고 국경을 넘어본 적이 없었으며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저 강이 자유와 억압을 가르는 경계선이라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브로커는 물이 가장 얕은 지점을 찾고 있었고 우리는 그 주변에서 숨을 고르며 마지막 각오를 다지고 있었다. 이제 정말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었고 성공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지만 실패하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다. 강물 소리는 점점 크게 들렸고 내 심장은 귓가에서 쿵쾅거렸으며 동이 트는 하늘 아래서 우리는 마지막 결정을 앞두고 있었다. 브로커가 신호를 보냈고 우리는 강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시간은 새벽 6시였고 주변은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았으며 차가운 안개가 강 위를 떠돌고 있었다. 첫 발을 강물에 담그는 순간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가 느껴졌고 물은 생각보다 깊었으며 발밑의 돌들은 미끄러웠다. 브로커가 앞장서서 걸었고 우리는 그를 따라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강 중간쯤 갔을 때 물의 깊이는 허리까지 올라왔고 차가운 물이 옷을 적시며 체온을 빼앗아갔으며 발밑의 돌에 미끄러질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30대 여성이 아이 둘을 데리고 건너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큰 아이는 6살 정도였고 작은 아이는 4살밖에 안 되어 보였는데 둘 다 물을 무서워하며 울음을 터뜨리려 했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달래며 한 명은 업고 다른 한 명은 손을 잡고 있었지만 물살에 휘청거렸고 50대 남자와 내가 양옆에서 그들을 붙잡아주며 함께 전진했다. 물살이 강해지는 구간에서는 모두가 서로를 붙잡고 있어야 했고 한 사람이라도 넘어지면 연쇄적으로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강물 소리는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고 발밑의 돌들은 계속해서 미끄러졌으며 불과 30m 정도의 거리를 건너는데 15분이 넘게 걸렸다. 드디어 중국 땅에 발을 디뎠다. 강둑에 올라서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고 다리가 후들거렸으며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하지만 안도할 시간은 없었다. 브로커는 재빨리 우리를 숲속으로 안내했고 이곳은 아직 안전하지 않다며 서둘러 움직이라고 했다. 중국 국경 경비대가 순찰을 돌고 있고 발각되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젖은 몸으로 산속을 헤쳤고 추위에 이가 딱딱 부딪혔으며 숨이 턱까지 찼지만 계속 걸어야만 했다. 뒤를 돌아보니 압록강 건너편에 북한 땅이 보였고 이제 정말로 그곳과 이별한 것이라는 실감이 밀려왔다. 1시간 정도 걸었을까 브로커는 우리를 산속의 작은 오두막으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미리 준비된 마른 옷과 따뜻한 물이 있었고 우리는 서둘러 젖은 옷을 갈아입었다. 오두막 안에는 난로가 있었고 불을 지피자 온기가 퍼져나갔으며 그제야 몸의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브로커는 이곳에서 하루 정도 쉬었다가 밤에 다시 이동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 공안의 눈을 피해 조선족 마을을 거쳐 더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며 중국 땅의 풍경을 바라봤는데 산과 나무는 북한과 별반 다르지 않았지만 이곳이 이미 다른 나라라는 사실이 신기하고도 두려웠다. 점심때가 되자 브로커가 준비한 음식이 나왔다. 중국에서 흔한 만두와 쿡수였는데 북한에서는 명절에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고 이렇게 푸짐하게 나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함께 온 사람들은 모두 허겁지겁 음식을 먹었고 아이들은 처음 보는 만두를 신기해하며 입에 넣었으며 30대 여성은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나 역시 국수를 먹으면서 이것이 자유의 맛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북한에 남겨둔 부모님이 떠올라 목이 메었다. 50대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식사를 했지만 그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고 20살 청년은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우리는 각자의 이유로 이곳까지 왔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몰랐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오두막에서 보낸 첫날은 긴장과 안도가 교차하는 시간이었다. 창밖으로는 중국 마을이 멀리 보였고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과 차량들이 지나다니는 풍경이 낯설었으며 그 평범함 속에서 나는 이제 정말로 다른 세계에 와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브로커는 우리에게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고 만약 중국 공안에게 발각되면 즉시 북한으로 송환되며 그 후에는 정치범수용소 직행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새겨들었고
오두막 안에서 최대한 조용히 지내려고 노력했다. 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트랙터 엔진 소리가 울렸으며 이 모든 소리가 새롭고도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오후가 되자 브로커가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우리는 오늘 밤 11시에 출발해서 조선족 마을을 거쳐 더 안전한 은신처로 이동할 것이고 거기서 다시 며칠을 기다린 후 남쪽으로 이동할 것이며 최종 목적지는 태국이나 라오스를 거쳐 한국 대사관에 도착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체 여정은 짧으면 한 달, 길면 2달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것이었고 그동안 수많은 위험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의 설명을 듣는 동안 모두의 표정은 굳어졌고 특히 아이 둘을 데리고 온 여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으며 50대 남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결심하는 듯한 눈빛을 보였다. 저녁이 되자 브로커가 다시 음식을 가져왔다. 쌀밥과 고기볶음 그리고 채소 몇 가지였는데 북한에서는 1년에 몇 번 먹을까 말까 한 수준의 식사였고 이것이 중국에서는 평범한 저녁이라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함께 식사를 하며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50대 남자는 함경북도에서 광부로 일했는데 배급이 끊기고 가족들이 하나둘 굶어 죽는 것을 보다가 결국 탈북을 결심했다고 했다. 30대 여성은 남편이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간 후 혼자 아이 둘을 키우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탈출했다고 했으며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20살 청년은 말이 적었지만 가족 전체가 성분이 나빠서 평생 차별받으며 살 수밖에 없었다고 짧게 말했다. 내 차례가 왔을 때 나는 평양에서 무역회사에 다녔고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했지만 숙청 바람이 불면서 위험을 느껴 탈북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내가 가진 것들이 북한에서는 부유함으로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보잘것없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고 냉장고 한 대와 TV 2대를 가진 것만으로도 특권층이라고 생각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여기 모인 6명은 각자 다른 이유로 탈북을 결심했지만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북한에서의 삶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것과 자유를 향한 간절한 염원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고 동시에 이 여정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다짐을 새롭게 했다. 밤 10시가 되자 브로커는 우리에게 짐을 챙기라고 했다. 이제 곧 출발할 시간이었고 밤의 어둠을 이용해 조선족 마을까지 이동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가방을 메고 아내의 손을 잡았으며 그녀는 긴장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지만 눈빛만큼은 확고했다. 오두막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고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으며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브로커는 손전등 없이 달빛만으로 길을 찾아갔고 우리는 그의 뒤를 따라 조용히 걸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걸었고 누군가 기침이라도 하려 하면 입을 막았으며 그렇게 중국 땅 위를 조심스럽게 이동하기 시작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한국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동시에 위험천만한 줄타기이기도 했고 밤의 어둠 속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조선족 마을까지는 2시간 정도 걸렸다. 산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논밭을 가로질러 갔고 때때로 차량의 불빛이 멀리서 보이면 모두 엎드려 숨을 죽이며 기다렸다가 다시 움직였다. 브로커는 이 길을 수십 번 왔다 갔다 했는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았고 위험한 구간을 미리 알고 있었으며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했다. 새벽 1시쯤 되었을 때 멀리서 마을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고 브로커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이라고 신호를 보냈다. 이 마을에는 조선족들이 살고 있지만 모두가 탈북자에게 호의적인 것은 아니며 일부는 돈을 받고 공안에 신고하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마을 외곽에 도착하자 브로커는 특정 집 한 채를 가리켰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단층 집이었고 마당에는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우리를 보고도 짖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미 훈련이 된 듯했다. 브로커가 문을 두드렸고 잠시 후 50대 정도로 보이는 조선족 여성이 문을 열었으며 그녀는 우리를 재빨리 안으로 들였다. 집안은 따뜻했고 온돌이 깔려 있었으며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탁자에는 과일이 담긴 접시가 놓여 있었다. 여성은 우리에게 앉으라고 손짓했고 부엌으로 가서 뜨거운 차를 끓여왔으며 말없이 우리 앞에 놓아주었다. 그녀의 눈빛은 동정과 연민으로 가득했고 아마도 수많은 탈북자들을 이렇게 맞이해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차를 마시며 몸을 녹이는 동안 여성은 브로커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중국어와 한국어가 섞인 대화였지만 대충 내용은 알 수 있었는데 최근 공안의 단속이 심해졌고 마을 입구에 검문소가 새로 생겼다는 것이었다. 브로커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 계획을 수정하는 듯했고 여성에게 돈을 건네는 모습이 보였다. 아마도 이곳에 하루 더 머물게 될 것 같았고 실제로 브로커는 우리에게 내일 밤까지 이 집에서 기다리라고 말했다. 공안의 순찰 시간을 파악하고 안전한 루트를 확보한 후에 이동하겠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의 판단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조선족 여성이 안내하는 방으로 들어가 잠자리를 펼쳤다. 다음날 아침 6시에 눈을 떴다. 창밖으로는 조선족 마을의 풍경이 펼쳐졌는데 사람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이들이 학교 가는 모습이 보였으며 트럭들이 오가고 있었다.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손 닿을 수 없는 세계였고 창문 너머로만 바라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조선족 여성이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었는데 쌀밥에 김치찌개 그리고 계란 프라이까지 있었고 이런 식사를 매일 할 수 있다는 것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함께 온 아이들은 처음 보는 중국 과자를 먹으며 신기해했고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하루 종일 집 안에서 기다리는 것은 지루하고도 불안한 시간이었다. 창밖으로 가끔 경찰차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창문에서 물러나 숨을 죽였다. 브로커는 오후에 마을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했고 저녁 무렵 돌아와서는 오늘 밤 12시에 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안의 교대 시간이 자정 무렵이고 그때가 가장 허술하다는 정보를 얻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다시 짐을 챙기고 출발 준비를 했으며 조선족 여성은 우리에게 주먹밥과 물을 준비해 주었고 조심히 가라는 말과 함께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녀의 따뜻한 배려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낯선 땅에서 훨씬 더 힘들었을 것이고 그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다. 자정이 되자 우리는 조용히 집을 나섰고 어둠 속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으며 다음 목적지를 향해 위험천만한 여정을 이어갔다. 마을을 빠져나온 지 1시간쯤 되었을 때였다. 우리는 국도를 피해 산길로 접어들었고 브로커는 이 길로 가면 다음 안까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갑자기 뒤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강한 불빛이 우리를 비추기 시작했다. 브로커는 즉시 달리라고 소리쳤고 우리는 반사적으로 숲속으로 뛰어들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으며 뒤에서는 중국어로 멈추라는 고함 소리가 들렸다. 공안이었다. 누군가 우리를 신고했거나 순찰 중에 발각된 것이었고 이제 잡히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었다. 숲속은 어두웠고 나무가지들이 얼굴을 핥히었으며 발밑에 돌에 걸려 넘어질 뻔한 순간이 여러 번 있었다. 아내는 내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필사적이었고 뒤에서는 30대 여성이 아이 둘을 끌고 가느라 속도가 느렸으며 50대 남자와 20살 청년이 그들을 도우며 함께 달렸다. 브로커는 앞장서서 길을 인도했지만 그도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같았고 그저 공안에게서 멀어지기 위해 무작정 달리는 중이었다. 뒤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추적견을 풀어놓은 것이 분명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15분쯤 달렸을까 앞에 절벽이 나타났다. 높이는 3m 정도였고 아래로는 개울이 흐르고 있었다. 브로커는 뛰어내리라고 했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아내의 손을 잡고 뛰어내렸고 착지하는 순간 발목에 통증이 느껴졌지만 무시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사람들도 차례로 뛰어내렸고 작은 아이는 어머니가 안고 뛰어내렸으며 개울물에 빠져 온몸이 젖었지만 계속 달려야 했다. 뒤에서는 공안들이 절벽 위에 도착한 것 같았고 불빛이 우리를 찾아 헤매고 있었으며 누군가 무전기로 지원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개울을 따라 달렸고 물소리가 발소리를 감춰주기를 바라며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1시간 이상을 쉬지 않고 달렸고 더 이상 뒤에서 추격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쯤 우리는 멈춰섰다. 모두가 바닥에 주저앉았고 숨을 헐떡였으며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아이 둘은 울음을 터뜨렸고 어머니는 그들을 꼭 껴안았으며 50대 남자는 가슴을 쥐고 기침을 했고 20살 청년은 손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 브로커는 주변을 살피며 여기서 잠시 숨어 있다가 새벽에 다시 이동하자고 했다. 근처에 작은 동굴이 있었고 우리는 그곳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다. 동굴 안은 차갑고 습했지만 적어도 바람은 막아주었고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어 체온을 나누며 새벽을 기다렸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귀를 기울이며 혹시 다시 추격대가 오지 않는지 경계했고 조금이라도 소리가 나면 온몸이 긴장했다. 아내는 내 품에 안겨 떨고 있었고 나는 그녀를 안으며 괜찮다고 속삭였지만 내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이렇게 죽을 뻔한 순간을 겪고도 우리는 아직 중국 땅에 있을 뿐이었고 한국까지는 아직도 수천 킬로미터가 남아 있었으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다. 이미 강을 건넜고 북한에 돌아가면 죽음뿐이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었다. 동굴 입구로 보이는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고 나는 그 별들을 보며 살아남겠다고 다짐했으며 반드시 한국 땅을 밟겠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고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추격을 피한 후 우리는 사흘 동안 이동했다.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만 움직였고 브로커가 알고 있는 은신처들을 전전했으며 때로는 폐가에서 자고 때로는 창고에 숨어 지냈다. 음식은 브로커가 가끔 구해오는 빵과 물이 전부였고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날이 많았으며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공포가 우리를 짓눌렀다. 30대 여성의 작은 아이는 열이 나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지만 병원에 갈 수도 없었으며 우리는 그저 아이가 버텨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다. 12월 초가 되자 브로커는 우리를 새로운 은신처로 데려갔다. 중국 동북부의 어느 작은 도시 외곽에 있는 공장지대였고 그중 한 폐공장의 지하실이 우리의 새 거처가 되었다. 지하실은 어둡고 습했으며 쥐들이 돌아다녔지만 적어도 추위는 덜했고 무엇보다 공안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 브로커는 여기서 한 달 정도 머물며 상황이 진정되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추격 사건 이후 단속이 더욱 강화되었고 지금 움직이는 것은 자살행위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지하실 생활이 시작되었다. 낮과 밤의 구분도 없는 지하실에서의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손목시계로 시간을 확인했지만 그것도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하루하루가 똑같이 반복되었으며 언제 이곳을 떠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브로커는 이틀에 한 번씩 음식을 가져왔는데 주로 빵과 라면, 가끔 삶은 계란이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나눠 먹으며 연명했다. 물은 지하실 안에 낡은 수도에서 나왔는데 녹물이 섞여 있었지만 마실 수밖에 없었고 씻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으며 며칠이 지나자 몸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화장실은 지하실 구석에 버킷을 두고 해결했고 인간의 존엄성 같은 것은 이곳에서 사치였다. 함께 지내는 사람들과는 점점 친밀해졌다. 50대 남자는 박이라는 성씨를 가진 사람이었고 과거 광부였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땅속 깊은 곳에서 일하며 항상 죽음과 가까이 있었다고 했으며 그에 비하면 지금 이 상황도 견딜만하다고 웃었지만 그 웃음은 쓸쓸했다. 30대 여성은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김이라는 성으로 불렀고 큰 아이는 7살이었고 작은 아이는 5살이었으며 두 아이 모두 이 여정이 끝나면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20살 청년은 최라는 성씨였고 말수가 적었지만 가끔 기타를 치는 흉내를 내며 노래를 흥얼거렸는데 그 목소리는 이 어두운 지하실의 작은 위안이 되었다. 한 달이 지나자 브로커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단속이 조금 느슨해졌고 이제 남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목적지는 스촨성이고 거기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 라오스 국경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전체 거리는 3,000km가 넘는다고 했다. 상상할 수 없는 거리였지만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고 우리는 다시 한번 각오를 다졌다. 출발 전날 밤 나는 아내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내 손을 잡으며 반드시 한국에 도착할 거라고 말했다. 나도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서로를 안으며 마지막 밤을 보냈다. 다음날 아침 정확히는 새벽 4시에 우리는 지하실을 떠났고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으며 한국이라는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남쪽으로 가는 여정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다. 브로커는 우리를 여러 그룹으로 나눠 이동시키기로 했는데 6명이 함께 움직이면 너무 눈에 띈다는 이유였다. 나와 아내 그리고 박씨가 첫 번째 그룹이었고 아이들과 어머니 최씨가 두 번째 그룹으로 하루 뒤에 출발하기로 했다. 이별하는 순간 아이들은 울었고 어머니는 우리에게 먼저 안전하게 가라며 손을 흔들었으며 나는 반드시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다. 하지만 내 마음 한편에는 이것이 마지막 작별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생각을 떨쳐내기 위해 애써야 했다. 새벽 5시에 우리는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다. 브로커가 미리 구해놓은 가짜 신분증을 받았고 나는 조선족 김영철이라는 이름이 되었으며 아내는 리순이가 되었다. 표를 끊고 버스에 오르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검표원이 신분증을 확인할 때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다행히 의심받지 않고 통과할 수 있었다. 버스는 스촨성 청두까지 가는 노선이었고 이동 시간은 이틀이 걸린다고 했으며 우리는 맨 뒷자리에 앉아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다.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동북부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고 점점 북한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버스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 출장을 가는 사업가들, 고향을 방문하는 가족들,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노동자들이 있었고 모두가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다. 우리만이 불법 체류자였고 발각되면 즉시 북한으로 송환될 처지였으며 그 긴장감은 한시도 놓을 수 없었다. 첫날 낮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2번 정차했는데 그때마다 경찰이 버스에 올라와 무작위로 신분증을 검사했고 다행히 우리는 걸리지 않았지만 매번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박 씨는 창밖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고 아내는 내 손을 놓지 않으려 했으며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첫날 밤이 되자 버스는 어느 작은 도시의 터미널에 멈췄다. 브로커가 미리 연락한 사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우리를 근처 모텔로 안내했다. 방은 좁았지만 침대가 있었고 화장실이 있었으며 한 달 만에 제대로 된 침대에 누웠다. 샤워를 하고 몸을 씻는 것이 얼마나 큰 사치인지 깨달았고 따뜻한 물이 몸을 타고 흐를 때 눈물이 날 뻔했다. 그날 밤 저녁은 중국 식당에서 사온 볶음밥이었는데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평범한 음식이었지만 지하실에서 먹던 빵과 라면에 비하면 호화로운 식사였다. 우리는 조용히 식사를 하며 내일을 준비했고 박 씨는 오랜만에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했지만 참았으며 우리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이틀째 되는 날 다시 버스에 올랐다. 풍경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고 평원이 산악지대로 바뀌었으며 날씨도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중국인 남자가 말을 걸어왔고 어디서 왔냐고 물었으며 나는 긴장하며 조선족 마을에서 왔다고 대답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도 조선족 친구가 있다고 했고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안다며 몇 마디 해보였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지만 속으로는 빨리 이 대화가 끝나기를 바랐고 다행히 그는 곧 졸기 시작했으며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오후 6시쯤 버스는 청도에 도착했고 브로커의 연락책이 터미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우리는 그를 따라 다음 은신처로 향했다. 3000km 여정의 첫 단계를 무사히 마쳤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고도 험했다. 청도의 은신처는 도심 외곽의 낡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었다. 3층짜리 건물의 2층이었고 방은 2개였으며 부엌과 화장실이 딸려 있었다. 브로커의 연락책은 중국인 남자였는데 40대 정도로 보였고 말수가 적었으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간단히 설명하고 떠났다. 일주일 정도 여기서 대기하다가 두 번째 그룹이 도착하면 함께 남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이었고 그동안은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말고 조용히 지내라는 당부였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고 문이 닫히자 비로소 긴장이 풀렸으며 박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고 아내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첫 이틀은 비교적 평온했다. 아파트 안에는 TV가 있었고 중국 방송을 볼 수 있었는데 처음에는 신기했지만 곧 지루해졌다. 냉장고에는 브로커가 준비한 음식들이 있었고 라면과 냉동만두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있었으며 우리는 하루 3끼를 직접 해먹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며 TV를 보는 이 순간들이 꿈만 같았다. 박 씨는 창가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먼 산을 바라봤고 가끔 고향 이야기를 했는데 함경북도의 탄광마을에서 자랐다고 했으며 그곳에서의 삶이 얼마나 고된지 설명했지만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다. 사흘째 되던 날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왔다. 두 번째 그룹이 출발했고 예정대로라면 이틀 후 도착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아내에게 소식을 전했으며 우리는 아이들과 어머니 최 씨가 무사하기를 기도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경찰차가 자주 보였고 폭도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유난히 신경 쓰였으며 한밤중에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났지만 옆집 손님이었다. 우리는 점점 더 예민해졌고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두근거렸으며 밤에는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틀이 지났지만 두 번째 그룹은 도착하지 않았다. 브로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도 답이 없었으며 우리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검문에 걸린 것은 아닐까? 아이들은 괜찮을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집중할 수가 없었다. 박 씨는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초조해했고 아내는 손톱을 물어미으며 창밖만 바라봤으며 나는 휴대폰을 붙잡고 계속해서 시간을 확인했다. 하루가 더 지나고 이틀이 더 지났지만 여전히 소식은 없었고 일주일째 되던 날 나는 거의 패닉 상태에 빠졌다. 마침내 열흘째 되던 날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고 나쁜 소식이 있다고 했으며 내 심장은 순간 멈춘 것 같았다. 두 번째 그룹이 중간에 검문에 걸렸다는 것이었다. 아이들의 어머니와 큰아이는 공안에 붙잡혀 북한으로 송환되었다는 것이었고 작은 아이와 최 씨는 카카스로 도망쳤지만 현재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고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으며 박 씨는 주먹으로 벽을 쳤다. 우리가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그들이 뒤처졌고 우리가 안전하게 도착했기 때문에 그들은 위험에 처했으며 그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아이와 어머니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겪고 있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웠으며 이 여정의 대가가 얼마나 잔인한지 뼈저리게 느꼈다. 청두에서 이틀을 더 기다린 후 브로커는 우리에게 출발하라고 했다. 최 씨가 발견되었고 지금 다른 안가에 숨어 있으며 작은 아이는 조선족 가정에 임시로 맡겨졌다는 소식이었다. 우리가 먼저 라오스 국경까지 가고 최 씨는 나중에 합류할 것이며 작은 아이는 상황이 안정되면 데려올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었다. 완벽한 계획은 아니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우리는 다시 짐을 챙겨 남쪽을 향해 출발했다. 청두에서 라오스 국경까지는 약 1500km였고 이번에는 기차와 버스를 번갈아 타며 이동하기로 했다. 첫 구간은 기차였다. 쿤민까지 가는 야간 열차였고 우리는 하드시트 좌석을 구했으며 3등석이라 사람들로 붐볐다. 짐을 든 농부들, 잠을 자는 노동자들, 시끄럽게 떠드는 장사꾼들로 가득했고 우리는 그 사이에 섞여 눈에 띄지 않으려 했다. 기차는 밤새 달렸고 창밖으로는 어둠 속을 지나가는 산과 들이 보였으며 가끔 작은 역에 정차할 때마다 사람들이 타고 내렸다. 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고 아내는 내 어깨에 기대어 걷잠을 잤으며 팍 씨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새벽 5시쯤 되자 기차는 쿤밍역에 도착했고 우리는 지친 몸을 이끌고 플랫폼으로 내렸다. 쿤밍에서는 하루를 쉬었다. 브로커의 연락책이 안내한 게스트하우스는 작고 낡았지만 침대가 있었고 우리는 오랜만에 제대로 누워서 잠을 잤다. 오후에 일어나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쌀국수였고 쿤밍의 명물이라고 했으며 국물은 진하고 면은 쫄깃했다. 이렇게 평범하게 식당에 앉아 음식을 먹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고 동시에 북한에서 굶주리고 있을 수많은 사람들이 떠올랐다. 아내는 국수를 먹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고 나는 그 이유를 묻지 않았으며 팍 씨는 묵묵히 식사를 마쳤다. 저녁에는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왔고 내일 아침 일찍 국경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지시를 받았다. 다음날 새벽 6시에 우리는 버스를 탔다. 목적지는 중국과 라오스 국경 근처의 작은 마을이었고 이동 시간은 8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다. 버스는 산길을 따라 올라갔고 도로는 구불구불했으며 창밖으로는 열대 식물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날씨도 점점 더워졌고 북쪽의 추위와는 완전히 다른 기후였으며 이곳이 정말 같은 중국인지 의아할 정도였다. 오후 2시쯤 버스는 국경 마을에 도착했고 브로커의 현지 협력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라오스어와 중국어를 모두 구사하는 사람이었고 내일 밤에 국경을 넘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오늘은 마을 외곽의 집에서 쉬라고 했다. 저녁이 되자 협력자는 우리에게 국경을 넘는 방법을 설명했다. 정식 국경 검문소가 아니라 산길을 통해 넘어갈 것이며 길은 험하고 국경 경비대의 순찰도 있지만 밤에는 비교적 안전하다는 것이었다. 라오스 쪽에 도착하면 다시 협력자가 있어서 그들이 태국까지 안내할 것이며 태국에 가면 유엔 난민기구에 연락해 한국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드디어 목표가 보이기 시작했고 한국까지는 이제 몇 단계만 남았으며 우리는 긴장과 기대가 섞인 마음으로 마지막 밤을 보냈다. 잠을 청했지만 흥분과 불안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고 창밖으로 보이는 국경의 산들을 바라보며 내일이면 또 다른 나라에 발을 딛게 된다는 사실을 되새겼다. 북한을 떠난 지 석 달이 지났고 그동안 겪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으며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는 희망이 가슴을 채웠다. 국경을 넘는 날이 밝았다. 하루 종일 긴장 속에서 보냈고 협력자는 우리에게 충분히 쉬라고 했지만 어떻게 쉴 수 있겠는가. 점심을 먹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오후에는 짐을 최소화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정말 필요한 것만 작은 배낭에 담았다. 저녁 8시가 되자 협력자는 우리를 데리고 마을을 벗어나 산으로 향했다. 길은 없었고 그저 나무 사이를 헤치며 올라가야 했으며 가시덤불이 옷을 찢었고 돌에 발이 미끄러졌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앞장서는 협력자는 손전등도 켜지 않고 달빛만으로 길을 찾았고 우리는 그의 뒤를 따라 필사적으로 올라갔다. 1시간쯤 올라갔을까 협력자가 멈춰섰다. 앞쪽 100m 지점에 국경 경비대의 초소가 있다는 것이었고 지금부터는 절대 소리를 내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고 숨소리조차 죽이며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초소에서는 불빛이 보였고 경비병들의 인기척이 느껴졌지만 다행히 그들은 우리를 발견하지 못했다. 초소를 지나자 경사가 더 가팔라졌고 팍 씨는 나이 때문에 힘들어했으며 나와 협력자가 그를 부축하며 올라갔다. 아내는 뒤처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따라왔고 그녀의 손은 피가 나고 있었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2시간 정도 더 올라가자 정상에 도착했다. 협력자는 여기가 국경선이라고 했고 이제부터는 라오스 땅이라고 말했다.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고 중국을 벗어났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긴장감이 교차했다. 하지만 쉴 시간은 없었다. 라오스 쪽에도 국경 순찰대가 있고 발각되면 다시 중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재빨리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고 내려가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더 위험했으며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디면 절벽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었다. 아내는 내 손을 꼭 잡았고 나는 그녀를 놓치지 않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새벽 3시쯤 되자 우리는 산 아래 마을에 도착했다. 라오스의 작은 마을이었고 대나무로 지은 집들이 드문드문 보였으며 개들이 짖기 시작했다. 협력자는 우리를 한 집으로 안내했고 그곳에는 라오스인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고 우리를 환영한다며 물과 과일을 내왔다. 처음으로 라오스 음식을 맛봤는데 바나나와 망고였고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으며 이 순간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우리는 바닥에 앉아 과일을 먹으며 서로를 바라봤고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박 씨는 눈물을 흘렸고 아내는 조용히 기도를 했으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부모님께 우리가 무사하다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라오스인 남자는 우리에게 이틀 정도 여기서 쉬었다가 태국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국까지는 버스로 하루 거리이고 태국에 도착하면 방콕의 유엔 난민기구 사무소로 가서 난민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곳에서 심사를 받고 통과하면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것이었고 전체 과정은 빠르면 한 달, 길면 석 달이 걸린다고 했다. 이제 정말로 끝이 보이기 시작했고 한국 땅을 밟을 날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다. 우리는 그날 낮 내내 잠을 잤고 오후에 일어나 다시 과일과 쌀밥을 먹었으며 저녁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우는 것을 멀리서 바라봤다. 이곳의 평화로운 풍경이 지난 석 달간의 고통과 대비되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고 비록 아직 한국에 도착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생명의 위협에서는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온몸을 감쌌다. 라오스에서 이틀을 보낸 후 우리는 태국으로 향했다. 국경을 넘는 방법은 이번에는 비교적 간단했다. 라오스인 협력자가 우리를 태국 국경 근처까지 데려다 주었고 거기서 태국 브로커가 우리를 받았으며 그는 국경 경비대와 협상이 되어 있다며 자신 있게 말했다. 실제로 검문소를 통과할 때 뇌물이 오갔고 우리는 정식 입국 도장도 받지 않은 채 태국 땅에 발을 디뎠다. 불법 입국이었지만 목적은 유엔 난민기구에 가는 것이었고 그곳에서 합법적인 난민 지위를 얻는 것이었으므로 문제없다고 브로커는 장담했다. 우리는 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태국 브로커가 준비한 차량에 올라 방콕을 향해 출발했다. 방콕까지는 10시간 정도 걸렸다. 차장 밖으로는 태국의 풍경이 펼쳐졌는데 황금빛 사원들과 번화한 거리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논밭이 보였다.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고 중국과도 또 달랐으며 여기가 정말 같은 지구인가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이 낯설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들은 깨끗했고 사람들은 여유로워 보였으며 거리에는 음식 값 한 대가 즐비했고 모든 것이 풍요로워 보였다. 나는 창밖을 보며 북한에서 내가 부자라고 믿었던 것이 얼마나 우스운 착각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고 냉장고 한 대와 TV 2대를 가진 것으로 특권층이라고 생각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오후 4시쯤 방콕에 도착했다. 브로커는 우리를 도심 외곽의 작은 숙소로 안내했고 내일 유엔 난민기구 사무소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태국 식당에서 팟타이를 먹었는데 생전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고 새콤달콤하면서도 매콤했으며 이것이 태국의 대표 음식이라고 브로커가 설명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는데 모두가 웃으며 식사를 하고 있었고 어린아이들은 뛰어놀고 있었으며 이런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는 그동안 허락되지 않았던 것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밤에는 숙소로 돌아와 내일을 준비했고 브로커가 준비한 서류들을 검토했으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9시에 유엔 난민기구 사무소에 도착했다. 건물은 생각보다 작았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미얀마에서 온 사람들,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우리처럼 북한에서 온 사람들도 보였다. 모두가 자유를 찾아 이곳까지 왔고 한국이나 미국 혹은 유럽으로 가기를 희망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차례가 되자 담당 직원 앞에 앉았고 그는 영어로 질문을 시작했으며 브로커가 통역을 해주었다. 어디서 왔는지, 왜 떠났는지, 어떤 경로로 왔는지, 그리고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지 물었고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북한에서 숙청의 위험을 느껴 탈출했고 중국과 라오스를 거쳐 태국까지 왔으며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다. 심사는 2시간 정도 걸렸다. 담당 직원은 우리의 이야기를 꼼꼼하게 기록했고 여러 서류에 서명을 받았으며 사진을 찍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에게 임시 난민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 한국 대사관과 연락하여 송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통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리며 그동안은 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무소를 나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고 아내는 내 팔을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으며 박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해냈다. 북한을 떠난 지 넉 달 만에 우리는 자유세계에 발을 디뎠고 이제 한국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만 남았다.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을 잤고 꿈속에서는 한국 땅을 밟고 있는 내 모습이 보였으며 그 꿈이 곧 현실이 되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유엔 난민기구로부터 임시증명서를 받은 후 우리는 방콕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정착했다. 한국 대사관과의 연락이 진행되는 동안 이곳에서 기다려야 했고 브로커는 비용을 받고 석 달간 숙소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파트는 협소했지만 침대와 화장실이 있었고 작은 부엌도 딸려 있었으며 무엇보다 안전했다. 더 이상 공안이나 경찰을 피해 도망 다닐 필요가 없었고 밤에 문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깰 일도 없었으며 처음으로 평화로운 일상을 맛볼 수 있었다. 아내는 매일 아침 일어나 시장에 가서 식재료를 사왔고 태국 음식을 따라 만들어보려 애썼으며 가끔은 실패했지만 그 과정 자체가 행복이었다. 낮에는 할 일이 없어서 주로 TV를 보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태국 방송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영어 채널이 있었고 BBC 뉴스를 통해 세계 정세를 알 수 있었다. 북한에 관한 뉴스도 종종 나왔는데 김정은 정권의 핵 실험과 인권 탄압에 관한 내용이었고 그것을 보며 내가 떠나온 곳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사회였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박 씨는 주로 아파트 근처를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고 가끔 태국 사람들과 몸짓으로 대화를 시도했으며 그들의 친절함에 감동받곤 했다. 어느 날 그는 태국 사람들이 자기에게 과일을 나눠줬다며 기뻐했고 세상에는 아직 선한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다. 담당 영사가 직접 우리를 만나고 싶다는 것이었고 다음 주에 대사관으로 오라는 지시였다. 그날 밤 우리는 설렘과 긴장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드디어 한국 정부와 공식적으로 접촉하게 되는 것이었고 이제 정말로 한국 땅을 밟을 날이 머지않았다는 실감이 들었다. 아내는 무엇을 입고 갈지 고민했고 가져온 옷 중 가장 깨끗한 것을 골랐으며 나는 면도를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정돈했다.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한국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으며 우리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해시키고 싶었다. 약속된 날 아침 8시에 우리는 대사관으로 향했다. 택시를 타고 방콕 시내를 가로질렀고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국 대사관 건물이 보였을 때 가슴이 뛰었다. 건물 앞에는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고 그 깃발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다. 북한 국기는 공포와 억압의 상징이었지만 태극기는 자유와 희망을 의미했으며 이제 곧 저 깃발 아래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벅차올랐다.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자 한국어가 들렸고 한국 사람들이 보였으며 같은 민족이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눈앞에 있었다. 안내 데스크에서 신분을 밝히자 직원은 친절하게 우리를 영사실로 안내했고 영사는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다. 영사와의 면담은 2시간 이상 계속되었다. 그는 우리의 탈북 과정을 자세히 물었고 북한에서의 생활과 탈북 동기 그리고 중국과 라오스를 거쳐온 경로에 대해 질문했다. 나는 솔직하게 모든 것을 설명했고 평양에서 부자로 살았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최소한의 생존만 하고 있었다는 것, 냉장고와 TV를 가진 것만으로 특권층이라고 착각했던 내 모습, 그리고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탈출한 과정을 이야기했다. 영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고 가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으며 마지막에는 우리가 용기 있는 결정을 했다고 격려해 주었다. 그는 한 달 안에 한국행 비행기표를 준비할 것이며 한국에 도착하면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사관을 나서는 발걸음은 가벼웠고 아내는 내 손을 꼭 잡으며 웃었으며 박 씨는 처음으로 활짝 웃는 얼굴을 보여주었다. 이제 정말로 끝이 보였고 한국이라는 새로운 시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국행 날짜가 확정되기 일주일 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다. 최 씨가 방콕에 도착했다는 연락이었다. 그는 중국에서 2달을 숨어 지내다가 다른 브로커를 통해 라오스를 거쳐 태국까지 왔다고 했고 지금 다른 숙소에 있으며 우리를 만나고 싶다고 전했다. 나는 즉시 그가 머무는 곳으로 달려갔고 문을 열었을 때 거기 서 있는 최 씨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그는 많이 야위어 있었고 얼굴에는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고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으며 살아서 다시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다.
최 씨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검문에 걸렸을 때 아이 둘의 어머니는 큰아이를 안고 공안에게 붙잡혔고 자신은 작은 아이를 업고 가까스로 도망쳤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산속을 헤매며 아이와 함께 숨었고 다음날 조선족 가정을 찾아가 아이를 맡겼으며 자신은 다시 남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이었다. 중국에서 2달 동안 공장에서 불법으로 일하며 돈을 모았고 그 돈으로 다시 브로커를 고용해 라오스를 거쳐 태국까지 왔다고 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가 겪은 고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다. 특히 작은 아이를 중국에 남겨두고 왔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고 언젠가 반드시 그 아이를 데려오겠다고 다짐했지만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다. 박 씨도 합류했고 넷이서 태국 식당에 앉아 쌀국수를 먹으며 그동안의 일들을 나눴다. 최 씨는 아이 둘의 어머니와 큰 아이가 지금 어디 있을지 모른다며 목소리를 떨었고 아마도 북한으로 송환되어 정치범수용소에 있을 것이라고 했으며 그 생각만 하면 밤에 잠을 잘 수 없다고 고백했다. 우리는 그를 위로했지만 무슨 말을 해도 공허했고 탈북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박 씨는 자신의 가족들도 모두 북한에 남아있으며 탈북 사실이 알려지면 그들도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고 했다. 나 역시 부모님을 두고 왔고 그들이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있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최 씨에게 한국행 계획을 물었다. 그도 유엔 난민기구에 등록했고 한국 대사관과 연락 중이라고 했으며 빠르면 한 달 안에 출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는 서로 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고 그곳에서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되며 자유롭게 일하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을 나눴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에서의 삶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언어는 같지만 문화는 다를 것이고 북한 출신이라는 낙인이 따라다닐 것이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북한에서의 억압된 삶보다는 나을 것이고 적어도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는 곳이었다. 헤어질 시간이 되자 최 씨는 우리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함께 여정을 시작했고 비록 중간에 헤어졌지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으며 한국에서 꼭 연락하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반드시 살아남으라고 말했고 우리는 모두 살아남아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는 조용히 울었고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함께 걸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고 함께 시작했던 6명 중 온전히 남은 사람은 3뿐이었으며 나머지는 북한으로 송환되거나 중국 어딘가에 남겨져 있었다. 그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지만 살아남은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했고 그들의 목까지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5월 11일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날이 왔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짐을 챙겼는데 가져갈 것이 거의 없었다. 몇 벌의 옷과 세면도구 그리고 북한에서 가져온 가족사진 한 장이 전부였다. 그 사진 속에는 부모님과 내가 함께 찍힌 모습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내게 남은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한국 대사관에서 보낸 차량이 아침 7시에 도착했고 우리는 박 씨와 함께 공항으로 향했다. 방콕 시내를 지나며 지난 2달간 머물렀던 이 도시를 바라봤고 이곳이 우리에게는 자유를 향한 마지막 정거장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항에 도착하자 한국 대사관 직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탑승 수속을 도와주었고 우리에게 임시여행 증명서를 건네주었으며 이것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출국장으로 들어서자 면세점들이 즐비했고 온갖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화장품, 술, 담배, 초콜릿, 향수 등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것들이 넘쳐났고 가격표를 보니 한 달치 월급보다 비싼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아내는 창문처럼 진열된 상품들을 보며 감탄했고 박 씨는 고개를 저으며 이것이 정말 현실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우리는 게이트로 향했고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며 마지막 순간을 음미했다. 오전 11시에 비행기가 출발했다. 창가 좌석에 앉은 나는 창밖으로 방콕 시내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바라봤고 구름 위로 올라가자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였다. 평생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이 이렇게 넓은지 몰랐으며 지난 5달 동안 우리가 얼마나 먼 거리를 이동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라오스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그리고 이제 태국에서 한국으로 가고 있었다. 수천 킬로미터의 여정이었고 목숨을 건 도박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지만 결국 살아남았다. 아내는 내 옆에서 잠들었고 나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여기까지 왔다는 것에 감사했다. 비행시간은 5시간이었다.
기내식이 나왔는데 밥과 반찬, 그리고 후식으로 케이크까지 있었다. 북한에서 명절에나 먹을 수 있었던 음식들이 비행기 안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고, 이것이 한국행 비행기의 기본 서비스라는 사실을 믿기지 않았다. 박 씨는 음식을 먹으며 눈시울을 붉혔고,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처음이라고 말했으며 한국에 가면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희망을 품었다.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한국에 도착하면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부모님께는 언제 연락할 수 있을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은 없었다. 그저 한 걸음씩 나아가는 수밖에 없었고 살아남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오후 4시쯤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왔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다는 내용이었고 좌석 벨트를 매라는 지시였다. 나는 창밖을 내다봤고 구름 사이로 한국 땅이 보이기 시작했다. 높은 빌딩들, 넓은 도로들, 질서정연한 도시 풍경이 펼쳐졌고 이곳이 같은 민족이 사는 나라라는 것이 신기했다. 북한과 한국은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역사를 공유하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였고 나는 이제 그 다른 세계의 일원이 되려 하고 있었다. 비행기가 착륙하며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고 드디어 해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제 시작이라는 두려움이 교차했다. 기내에 박수 소리가 울렸고 우리도 함께 박수를 쳤으며 북한을 떠난 지 5달 만에 한국 땅에 도착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입국장으로 향하는 그 순간 나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다. 인천공항 입국장을 통과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일반 여행객들과는 다른 통로로 안내되었고 국정원 소속으로 보이는 직원들이 우리를 맞이했다. 그들은 친절했지만 절차는 엄격했고 신원 확인과 간단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북한에서의 신분과 탈북 경로를 다시 한번 설명해야 했다. 2시간 정도 걸렸고 그동안 우리는 작은 방에서 대기했으며 박 씨는 긴장한 얼굴로 손가락을 만지작거렸고 아내는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마침내 절차가 끝나고 공식적으로 한국 입국이 허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로 도착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공항을 나서자 버스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원으로 가는 버스였고 거기서 석 달간 정착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들었다. 버스는 경기도 안성으로 향했고 창밖으로는 한국의 풍경이 펼쳐졌다. 고속도로는 넓고 깨끗했으며 차량들은 질서정연하게 달렸고 곳곳에 보이는 건물들은 현대적이고 세련되어 있었다. 북한에서는 평양 외에는 제대로 된 건물이 거의 없었고 지방은 낙후되어 있었으며 도로는 포장도 제대로 안 된 곳이 많았다. 하지만 한국은 어디를 가도 발전되어 있었고 이것이 같은 민족이 만든 나라라는 것이 놀라웠으며 북한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하나원에 도착한 것은 저녁 6시쯤이었다. 시설은 깨끗했고 기숙사 형태로 되어 있었으며 각자 방이 배정되었다. 나와 아내는 부부방을 배정받았고 박 씨는 남자 기숙사로 갔다. 방은 작았지만 침대와 책상, 옷장이 있었고 화장실도 딸려 있었으며 무엇보다 깨끗하고 따뜻했다. 침대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는데 이것이 앞으로 석 달간 우리가 머물 곳이라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다. 아내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는데 하나원 주변으로는 산과 들이 보였고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졌으며 이곳이 정말 한국이라는 것이 꿈만 같다고 말했다. 나도 그녀 옆에 서서 함께 바라봤고 우리가 정말로 해냈다는 안도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저녁 식사는 식당에서 제공되었다. 쌀밥에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이 나왔고 과일과 음료도 있었으며 이것이 매일 제공되는 기본 식사라고 했다. 북한에서는 명절에나 먹을 수 있는 수준의 식사가 한국에서는 일상이었고 그 격차가 충격적이었다. 식당에는 우리처럼 새로 도착한 탈북자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가 조심스럽게 식사를 하며 서로를 살폈다. 어떤 사람은 함경도 사투리로 말했고 어떤 사람은 평안도 억양을 가지고 있었으며 모두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곳까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식사 후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는데 하나원 원장이 우리를 환영한다며 앞으로 석 달간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어 교육, 컴퓨터 교육, 취업 준비, 금융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고 졸업 후에는 정착금도 지원된다고 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5달을 되돌아봤다. 평양에서 부자라고 믿었던 내가 얼마나 우물안개구리였는지, 냉장고 한 대와 TV 2대를 가진 것으로 특권층이라 착각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그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탈출해야 했던 현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압록강을 건너며 느꼈던 공포, 중국에서 공안에게 쫓기던 순간, 라오스 국경을 넘으며 흘렸던 땀, 그리고 태국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던 날들이 모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함께 시작했던 6명 중 여기까지 온 사람은 3뿐이었고 나머지는 어디선가 고통받고 있거나 이미 북한으로 송환되었을 것이었다. 그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지만 살아남은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했다. 아내는 내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한국에서의 삶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적어도 여기서는 자유가 있었고 꿈을 꿀 수 있었으며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하나원에서의 석 달은 빠르게 지나갔다. 한국어를 다시 배워야 했는데 같은 언어라고 생각했지만 남북의 표현 차이가 컸고 특히 외래어와 신조어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웠다. 컴퓨터는 북한에서 거의 다뤄본 적이 없었고 인터넷이라는 것이 얼마나 방대한지 깨닫는데 시간이 걸렸으며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도 쉽지 않았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는 이력서 쓰는 법과 면접 보는 법을 배웠고 한국 사회의 문화와 예절도 익혔다. 금융 교육에서는 은행 계좌 만드는 법, 신용카드 사용법, 세금 내는 법 등을 배웠는데 모든 것이 낯설었고 때로는 압도적이었지만 하나씩 배워나갔다. 하나원을 졸업한 후 우리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정착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착금과 임대주택이 있었고 그것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다. 나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는데 사무 보조 업무였고 월급은 200만 원 정도였다. 북한에서 한 달에 3달러를 받던 것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지만 한국에서 이 돈으로 생활하는 것은 결코 여유롭지 않았다. 월세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많지 않았고 저축은 거의 할 수 없었으며 북한에서 부자라고 생각했던 내가 한국에서는 빈곤층에 속한다는 현실이 아이러니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적어도 여기서는 굶주릴 걱정이 없었고 자유롭게 말하고 생각할 수 있었으며 미래를 꿈꿀 수 있었다. 아내는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주방 보조였고 힘든 일이었지만 성실하게 일했으며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를 벌었다. 우리 둘이 합쳐 3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고 그것으로 생활하며 조금씩 적응해 나갔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알면 이상하게 쳐다보거나 차별하는 경우도 있었다. 어떤 사람은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고 어떤 사람은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으며 어떤 사람은 호기심에 가득 차서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상했지만 참았고 우리도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박 씨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가끔 만나 소주 한잔하며 근황을 나눴으며 그는 여전히 북한에 남겨둔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적응해갔다. 한국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으며 아내는 식당 사장님의 신뢰를 얻어 주방장 보조로 승진했다.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평범하게 살았고 주말이면 근처 공원을 산책했으며 가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기도 했다. 이런 일상이 북한에서는 꿈도 꿀 수 없던 것이었고 한국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것이었다. 냉장고는 이제 특권이 아니라 필수품이었고 TV는 한 대가 아니라 거실과 침실에 각각 있었으며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정보를 검색할 수 있었다. 북한에서 부자라고 믿었던 기준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지 매일 실감했고 그 격차가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다. 지금도 가끔 밤에 꿈을 꾼다. 북한으로 다시 끌려가는 꿈, 압록강을 건너다. 익사하는 꿈, 공안에게 쫓기는 꿈을 꾸며 식은땀을 흘리고 깬다. 부모님 생각도 자주 한다. 그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내 탈북 사실이 알려져서 처벌받지는 않았을지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답답하고 미안하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때까지 그들이 살아계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나는 살아남았고 자유를 얻었으며 이제 이 자유를 가치 있게 사용해야 한다. 언젠가는 더 나은 직장을 구하고 싶고 아내와 함께 작은 집을 마련하고 싶으며 아이를 낳아 자유로운 세상에서 키우고 싶다. 북한에서 부자로 살았던 내가 한국에서 빈곤층이 되었지만 그래도 여기가 더 낫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 노력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을 품고 오늘도 나는 살아간다. 한국에서의 삶은 완벽하지 않다. 여전히 어려움이 많고 적응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며 때로는 북한에서의 단순했던 삶이 그리울 때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북한에서의 삶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억압된 것이었고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공포로 가득한 것이었으며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것이었다. 한국에서의 삶은 비록 힘들지만 자유롭고 비록 가난하지만 희망이 있으며 비록 외롭지만 미래를 꿈꿀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여러분께 전하고 싶다.
북한에서 부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허상인지, 그리고 진짜 자유와 풍요가 무엇인지를 냉장고 한 대, TV 2대, 한 달에 2번 먹는 돼지고기가 부유함의 증거라고 믿었던 나는 이제 안다. 진짜 부는 물질이 아니라 선택의 자유이고, 진짜 풍요는 소유가 아니라 가능성이며, 진짜 행복은 안정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것을. 오늘도 북한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언젠가 그들도 자유를 누릴 날이 오기를, 그리고 더 이상 목숨을 걸고 탈출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북한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